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허니쌤과 함께하는 매일 국어 공부 비문학 시간 16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이 좀 길고 문제가 좀 세 문제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근데 글이 좀 재밌어가지고 쌤이랑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고래의 유선형 몸매. 유선형 몸매 알죠? 부드러운 몸매, 물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하죠. 몸매나 북극곰의 흰색 털처럼 주어진 환경에 어울리는 생물학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작은 따옴표는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자연 선택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죠?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만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우직하게 골라내는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했다. 우리가 실체가 없는 거대한 자연이 얘는 잘 적응하고 있네. 너는 그래 번식해라. 너 적응 못해? 넌 죽어. 뭐 우스갯소리 말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환경에 딱 맞는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환경에 딱 맞는 개체.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 진화를 잘 했겠죠. 다윈은 자연 선택이 각 개체의 적합도,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번식, 즉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도 생물학적으로는 보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자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 생기는 거야. 번식 안 하고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번식을 그분들은 이제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거잖아. 그럼 그분들은 적합도가 없는 건가? 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글쓴이도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 온 정성을 다 바치는 일벌이나 일개미 행동, 살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일개미, 일벌 얘기 나오냐면 적응이라는 게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번식하지 않은 것들도 그래서 뭔가를 집단을 위해 하잖아. 얘네들은 이런 어떤 이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랑 안 맞는 거 아니냐. 얘네들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의 아버지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와 같은 경우 집단의 발전에 이득을 주므로 자연 선택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자연 선택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과 개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 하면 한 명 한 명이 바로 개체이죠. 그런데 다윈은 기본적인 생각에서 자연 선택은 한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거야. 집단은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벌이나 일개미 행동에 대해서 약간 집단의 번성이야. 라고 하니 개체의 이득과 글씨 보세요. 개체의 이득과 집단의 이득이 서로 충돌하고 있네. 다윈 자체도 이 집단의 어떤 번성의 이득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을 다 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이걸 설명을 좀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다윈 이론의 틀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 즉 학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다르다, 대조. 그러니까 다윈이 못했으니까 윌리엄 해밀턴은 다윈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 만들어서 이거 설명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네. 어디까지나
다윈 이론 안에서 어떻게든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대. 그래서 일벌이나 일개미와 같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어휘 여러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이퀄 다윈 시대에는 없던 유전자 개념. 다윈 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과학이 좀 덜 발달했으니까 더 정확히 설명할 만한 어떤 과학적 개념이 없었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유전자 개념을 끌어들여서 다윈의 이론 안에 설명했다는 거야. 이게 있었으면 다윈 할아버지도 할 수 있었겠다, 그지? 진화론을 도입함으로써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는 낮추면서, 그러니까 개체의 어떤 이득은 좀 없지만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이기적의 반대가 이타적이잖아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이타적이지. 어휘 여러분, 이거 어휘 정리하세요. 쌤이 이제 찍어줄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의 됨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체의 이득은 당장 보면 낮추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집단이 번성하면서 집단에 속한 한 개체도 저절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개체와 집단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우리 개체의 이득을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희생하면 집단이 전체적으로 번성해서 결국 나한테 뭐가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해줘, 여러분들. 자, 3문단. 다윈이 정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해밀턴은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보았다. 아까 보면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거잖아. 유전자 복제본을 남기는 때 자식을, 그러니까 선생님과 결혼한 아들, 그럼 복제본이 훨씬 더 많이 직접 남기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유전자 복제본을 더 남긴다면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지. 요게 포인트. 이때 행위 당사자인 개체는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임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남길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결혼해가지고 내 자식을 남기는 거야. 그럼 그 자식의 자식을 남기고 쭈루룩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참 좋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미와 일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 자신은 나는 안 하고, 자기는 안 하고 상대방만 해주는 거야. 근데 그래서 간접적이라는 거야. 이게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랑 자신과 상대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거니까 사촌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주 생판 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남기냐? 얘가 더 많이 남길 수 있게 내가 도와주면 확실하게, 안 도와줄 때보다 도와줄 때 확실하게 얘가 남기니까 결국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종은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개미는요, 우리 인류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을걸요? 내가 어디서 그런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사실 팩트 체크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다. 직접이 아니라는 거죠. 해밀턴은 전자를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것이고, 후자를 간접 적합도, 뒤에 거를 요거 설명하며, 개체의 자연 선택은 두 적합도를 합한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네요. 직접과 간접을 합쳐야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많이 자손을 남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유전자 복제본을. 3문단. 해밀턴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 또한 여기 도와준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이타적의 행동이라는 거지.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그런데 주목. 이타적 행동은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인 적합도를 낮추게 되므로, 그렇지, 나 안 하고
내가 자손 안 남기고 내 사촌을 더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자신은 낮추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벌 같은 경우는 일벌이나 일개 같은 경우는 일하는 일개면은 자기 자손 안 남기고 여왕개미한테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막 더 줌으로써 여왕개미가 자손을 남기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내가 번식 포기하고도 얘한테 주면 내가 포기한 만큼 얘가 도와주면 더 많이 이득이 있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런 계산이 있어야지만이 나도 포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몸이 이미 결론 났잖아. 내가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내가 충분히 도와주면 더 좋은 선택이 일어난다. 더 좋은 결과를 남긴다. 그러니까 둘이 나하고 A, B가 둘 다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나는 포기하고 얘한테 다 몰빵해 주는 거야. 얘는 확실하게 C라는 개체를 남긴다는 거지. 난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거야. 상쇄하고도 남을, 상쇄라는 말은 서로 없이 하고도 남을 정도로 간접적 합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즉, 개체 자신 남긴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손실보다 자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건 B야. 얘는 A고, 통해 남길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이득이 더 클 때, 즉 확실한 성공이 될 때, 이타적인 행동은 선택이 된다. A는 포기하고 A가 이제 B한테 몰빵해 주는 거지. 그럼 확실하게 B가 C를 남겨서 A의 유전자도 간접적으로 B를 통해 C로 가는 거지. 왜냐하면 A하고 B는 유전적으로 유사한 게 있으니까. 요런 개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때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유전적 근연도, 그러니까 A와 B지, 자꾸 A와 B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유전적 근자가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운 정도, 가깝게 연관된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유전적으로 100%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근연도가 1이야. 그러면 유전적으로 완전 같지 않으면 0이겠네. 근연도 값이 클수록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 공유할 가능성이 크겠지. 당연히 개체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 유전자를 복제본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 이를 바탕으로 해밀턴의 규칙을 만들었어. RB는 C보다 크다. 단 BC 이런 순으로. 즉 몸단 이타적 행동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얻는 이득, 이게 상대방이 B야, 자꾸 A 대문자 B, 이득이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유전적 근연도 1인 건 없겠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긴 있겠지. 보통 1은 좀 그렇고 0.9나 뭐 0.95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럼 유전적 근연도가 좀 같지 않으면 조금 이제 좀 이제 손실이 될 수 있겠지. 그지? 하더라도 개체가 감수하는 손실, 얘는 A겠지, 보다 커야 되겠지. 커야 이타적인 행동, 즉 A가 나 자손 안 남기래, 너 도와줄게, 내 먹이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RB가 C보다 커야 이타적 행동이 선택이 된다. 자, 이러한 해밀턴 규칙은 이득, 손실, 유전적 근연도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이타성이 진화하는 조건을 알려준다. 6문단.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은 다연히 이론을 부정한 게 아니라 발전시켰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과학 이론, 유전자 개념을 더 추가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이타성이 왜 진화했는지를 매끄럽게 설명함으로써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타적 행동에 대해 통찰력, 어떤 깨달음, 가질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자연선택의 유전자의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자연선택의 유전자의 수준에서 일어난다. 유전자를 더 효과적으로 남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개체의 본능적인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이후 진화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 아주 뭐랄까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정표는 여러분 신호판, 우리 그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죠.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표지판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글 읽어봤고요. 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문단과 2문단의 내용 관계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핵심 내용을 정리할 때 간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문제점. 이 글의 문제점은 자연 선택이 자연의 이론에 따르면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자연의 이론으로는 일벌이나 일개미의 어떤 이타적 행동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벌은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손을 남기지 않고 다른 사촌에게 먹을 거를 많이 주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개체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닌데 왜 얘는 이렇게 하는 걸까? 그래서 해밀턴이 다윈 이론의 틀 안에서 일벌이나 일개미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여기에 이제 유전자 개념이 아주 결정적인 열쇠 구실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제는 큰 제목이고 큰 주제이고 부제는 요 큰 제목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서로 다 뒷받침되고 주제의 이 글 전체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진화생물학의 발전 과정, 축갑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논쟁은 좀 없었죠. 다윈과 해밀턴은 거의 논쟁이 없었지. 해밀턴 규칙의 성립 조건, 유전자 개체 집단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위계성은 좀 적절하지 않죠. 성립 조건은 이제 R, B, C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게 좀 부분 아니야? 자연 선택을 통한 생물학적 적응, 이제 근연도 값을 중심으로 근연도도 거의 1분대. 요 그래서는 여기 12번 문제도 봤지만 문제는 왜 이타적인 행동이 자신의 이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냐. 이거에 대한 해밀턴의 이론에 대한 소개가 핵심 아닐까요? 포괄 적합도 이론의 의의와 한계는 없지 않았어요? 진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나요? 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살펴볼게요.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이 되는 이유. 원래 다윈 이론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다윈 이론에서 아마 이기적인 행동이 자연 선택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손을 남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근데 아닌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다윈 이론만으로는 안 되니까 해밀턴이 다윈 이론을 바탕으로 유전자 개념을 들여서 새롭게 설명해낸 것이죠. 5번이 정확한 답이다. 14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RB는 C보다 크다네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득이 더 클 이득보다 개체 자신 즉 A와 B일 때 A가 자손을 남기는 것보다 A가 자손을 안 남기고 B한테 몰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전체 개체의 보존을 위해서 유리하다면 선택한다는 거야. 이게 크다 하면 당연히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연 선택이 개체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다윈의 이론의 틀을 유지하였다. 해밀턴의 공식이니까 다윈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했으니까 맞겠죠? 결국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전자 개념을 진화 이론에 도입하여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래요. 유전자 개념을 해밀턴이 들여왔죠. 그래서 RB가 C보다 크다. 이 R이 유전자 근연도잖아. 유전적 근연도니까 당연히 이게 가능하겠죠. 3번 각 개체가 다음 세대 유전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선택을 이해하였다. 해밀턴 이론은 유전자 복제본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유전자 복제본이라는 거는 여기 있네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문단본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3문단이고 대부분 해밀턴 이론 나와 있는 3문단, 4문단, 5문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도 값이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개체가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에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왜냐면 이 값이 더 커지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위에서 봤잖아. 우리 본문에서도 클수록이라는 말, 값이 클수록 자신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랬으니까 3문단이죠. 이렇게 문단의 번호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이르트를 유지하였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해밀턴 이론 처음 설명할 때니까 여기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니까 여기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1번 선택지구나. 이 문단이고 그 다음에 진화 이론을 유전자 개념을 진화에 도입했다. 유전자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말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 문단에서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단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럼 5번은 뭐지? 답일 것 같은데. 지적 적합도를 높여 포괄 적합도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이타적 행동의 재선택이 일어난다. 이거를 높이면 우리가 간접 적합도, 즉 A 자체, B 자체 따로따로 자손을 남기는 것보다 A가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남기는 것보다 얘한테 몰빵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그래서 R, B, C야. 그럴 때 이타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 이대로 직접 적합도를 높이면은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뭐하러 도와줘? 내가 혼자 높일 건데 나 혼자 할 건데 이기적인 행동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기억과 관련된 해밀턴의 이론에 의하면 지적합도보다는 물론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 합쳐서 이걸 하는 거니까 지적합도를 높인다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요거는 좀 그렇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포괄 적합도 이론 이때 이타적 행동은 이럴 때 선택되는 거니까 간접적인 적합도가 무조건 높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지. 얘는 이타적 행동이 일어날 때는 이것 때문인 거야. 그러면 이렇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지.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보다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포괄 적합도가 더 커진다라는 거지. RB는 C보다 크다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 적합도를 더 높이는 방향이라는 것을 5문단에서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5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16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밤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이 글을 복습해 보시고 또 내일 162번 하기 전에 한 번 더 161번 살펴보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1, 2분이지만 여러분들의 비문학 실력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몰아서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날 잠자기 전에 5분 162번 공부하기 전에 3분 이렇게 하루 10분 내외의 복습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가 왜 틀렸지? 왜 맞았지? 이 선택지가 왜 틀렸지? 왜 맞았지? 본문 어디에 근거를 할 수 있지? 정도로 질문 던지고 확인하면 여러분들의 비문학 실력은 또 글에 대한 안목, 사고력, 어휘력, 이해력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하루 10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날 잊어버릴 때마다 복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나중에 한꺼번에 복습한다?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